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이렇게 집단 상담 방식으로 다시 면대면으로 직접 만나는 일이 가능해질까 하는 고민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멀어지게 되면 이 마음친구, 이 감정학교를 음,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진행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시범 삼아 실제로 줌으로 구성원들하고 같이 했던 건 아닌데 시범 삼아 짧은 강의를 줌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줌으로 올릴 때도 평소 강의처럼 제가 그냥 제 얼굴과 칠판으로 해볼까 하다가 또 줌이라는 어플이 주는 장점을 활용해서 이 PPT를 좀 사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한번 공유해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괜찮으면 앞으로 감정학교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게 좀 확실히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리고 칠판을 놓고 하는 강의가 더 집중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네, 다시 그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범적으로 PPT를 활용한 그리고 줌을 활용한 강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애정에 대한 강의가 계속 되고 있고요. 이 애정에 대한 강의는 앞으로 3강 정도 더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빠르게 가면 한 4강, 두 개의 강좌, 그리고 조금 통합 4강, 그리고 계획된 건 한 5강이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속도를 빨리 붙이면 이제 그 감정학교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따라오기가 너무 과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강의, 감정학교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강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정, 즉 사랑인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사랑이 왜 아플까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오늘은 사랑은 어떻게 느끼는 걸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요. 감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정의 종류를 조금 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화학 반응을 갖고 있는 작용이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근데 이게 실제로도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언제쯤 발생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처음에 태아 속에 있는 아이는 감정을 전체적으로 어른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막 안에서 신날 때 발도 차고 막 뱃속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 특히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아이도 그대로 느낀다는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아이가 고스란히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류를 그대로, 우울을 그대로 우울로, 어떤 뭐 불안을 그대로 불안으로 이렇게 그대로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태아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는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디테일하지 않아요.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로 있을 때, 그리고 생후 3개월 정도까지, 태어나고 나서도 3개월 정도까지는 그 아기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그냥 쾌와 불쾌 정도로만 느낀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물론 앞으로 이제 심리학이 더 발전하고 정신의학이 더 발전을 하면 더 디테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발견해낼지도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쾌와 불쾌 정도만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 싫다, 뭐 이 정도만 느끼는 거예요. 이제 3개월부터 9개월 정도 가면 이 쾌라는 감정이
좀 세분화돼요. 그래서 젖는감을 느낍니다. 왜 젖는감을 느끼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젖는감을 느끼냐면 원하는 걸 다 해주거든요. 아, 밥 먹고 싶어 이러면 이렇게 밥을 줘요. 엄마 우유 먹고 싶어 우유를 줘요. 아, 자고 싶어 그러면 재워줘요. 싸고 싶어 그러면 싸게 해줘요. 이걸 다 채워주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전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능감을 느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글쎄 그걸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적인 그 이론 가운데서는 되게 정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떤 실험 과정을 통해서 그 아기가 전능감을 느끼는지를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아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한 9개월 정도까지 애정을 느껴요. 애정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능감과 애정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감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전능감이 느낄 수 있는 자극이 없었어요. 먹고 싶다 그럴 때 먹여주지 않고 자고 싶다 그럴 때 재워주지 않아요. 그 전능감을 느껴야 되는 시기에 전능감을 못 느꼈죠.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때 이미 어느 정도는 그 자존감에 대한 정리가 요 시기에 이미 확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이때 그 자존감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좀 이때 확보하는 게 더 좋은데 나중에 확보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확보했다고 해서 이 전능감이 나중까지 계속 지속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전능감이란 감정이 이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전능감이란 감정이 만들어졌으니 그걸 느꼈으니 나중에 그걸 지속하는 건 훨씬 쉽겠죠. 이때 그 전능감을 못 느껴본 사람보다. 애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정이라는 것도 이때 형성이 돼요. 어떻게 애정이 만들어지는지는 요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애정이 제일 쉽게는 그 엄마가 안아주는 스킨십을 통해서 애정이 느껴지겠죠. 그게 제일 자극적이고 제일 직접적이죠. 부정할 수 없는 애정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죠. 근데 이때 애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애정을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사이에 3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해서 1, 2개월 그 9개월에 이게 느꼈다고 해서 이 시기가 지나면 못 느끼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쾌라는 감정이 이렇게 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로도 전능감과 애정은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12개월, 18개월, 3년이 지나도 애정이 이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11개월 정도까지 이 쾌라는 것에 기쁨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전능감과 애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능감과 애정이란 감정에 기쁨이란 감정도 같이 추가가 돼서 이걸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애정하고 기쁨은 좀 다르죠. 애정은 타자가 필요해요. 기쁨은 타자가 있으면 더 많이 느낄 수 있지만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타자를 중심으로 한 감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18개월 정도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정이라고 하는 감정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 이 쾌 감정은 한 아기가 한 2살에서 3살 정도면 거의 다 맛을 봐요. 그 뒤에는 이때 맛본 것이 더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예를 들면 전능감을 18개월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뒤에도 이것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시작되는 시점이 이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9개월 안으로 애정을 잘 못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8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애정을 느끼기 시작할 수는 있죠. 근데 이때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사람에 비해서 애정을 감지하는 능력은 떨어지겠죠. 네. 물론 이때 애정을 느꼈던 사람이 쭉 애정을 느끼는 것보단 못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3개월에서 9개월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가 3년 지나면서부터는 애정을 못 느끼게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 18개월까지는 애정을 못 느끼다가 3년 지나면서부터야 비로소 애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감도가
나중에 역전될 수는 있지만 그걸 느끼기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통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표현을 해놨지만 그냥 9개월 표현을 해놨지만 그냥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불쾌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감정, 공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두려움과 공포는 차이가 있지만 이 표현이라는 방법에 있어서 분노와 두려움을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애정과 비슷하게 느껴요. 요 전능감, 애정, 분노, 두려움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능감과 분노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요. 애정과 두려움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에서 12개월에 질투와 미움이라는 걸 느낍니다. 요것도 애정에 대한 결여나 결핍에서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두려움도 애정의 결여나 결핍 변형에서 나오는 거고요. 질투와 미움도 애정의 결여나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치심과 불안, 우울도 18개월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전부 애정에 대한 결핍과 결여 혹은 변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인정에 대한 결여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형성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3년 정도가 지나면 이 쾌 감정은 18개월 정도 때 이미 정리가 되는데요. 건강하게 자란다면 불쾌 감정은 3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더 정교화돼요. 죄책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감정이에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감정인데 이게 3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억울함도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고요. 슬픔도 우울하고는 좀 달라요. 매우 복잡한 감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3년 정도 지나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8개월 정도 때부터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유아 우울증, 소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려면 네,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는 자극이 필요해요. 전능감을 느끼게 해주려면 이 아이가 요구하는 걸 계속 들어줘야 되겠죠. 밥 먹고 싶어 이러면 밥 줘야 되고, 애정을 느끼게 해주려면 안아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자극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교류 분석에서는 스트로크라고 부릅니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자극, 접촉, 이거를 스트로크라 그래요. 이 스트로크에는 긍정 스트로크가 있고 부정 스트로크가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로크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로크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면 요 쾌 부분에 있는 감정들이 만들어지겠죠.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주면 요 불쾌 부분에 있는 감정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따뜻하게 안아주면 애정이 만들어지겠죠. 똑같은 스킨십이지만 찰싹 때려버리면 분노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불쾌부 쪽에 있는 부정 감정을 만들어내는 스트로크를 부정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쾌 쪽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주는 스트로크를 긍정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긍정 스트로크, 긍정적인 자극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부정 스트로크예요. 자, 그런데 이 긍정적인 스트로크들을 통해서 전능감, 애정, 기쁨, 인정 이런 긍정적인 쾌에 해당되는 감정들이 생기는데요. 사람마다 이걸 다 채워줄 수는 없겠죠. 분명히 결여는 생겨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아이를 아무리 교육학을 많이 공부하고 심리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전능감과 애정과 기쁨과 인정과 같은 쾌에 해당되는 긍정 감정을 요 유아기 시절에 완벽하게 조성을 해주는 부모는 없어요. 반드시 결여는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결여는 누구에게나 발생을 하는데 그 결여의 부족분을 어떤 사람은 종교나
어떤 사람은 또 예술, 이런 것들로 그 결여의 부족분을 채워줘요. 그걸 승화라 그래요. 그렇게 결여의 부족분,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부족하거나 그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게 된 쾌 감정들의, 긍정 감정들의 결여된 부분들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결여가 된 부족분들을 어떤 사람은 예술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로 그 부족분들을 채워내요. 근데 그렇게 이걸 긍정적인 승화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애정이나 전능감과 기쁨,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의 결여 부분을 부정 감정으로, 분노나 질투나 두려움, 미움, 불안, 우울 같은 부정 감정으로 채우거나 폭력이나 사기, 거짓 이런 것들로 채우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채우게 되는지는 앞으로 배우고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긍정 스트로크를, 그러니까 부정 스트로크를 통해서 분노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긍정 스트로크가 부족해서 애정의 결핍으로 그 자리를 분노가 채우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애정의 결핍의 자리를, 이 결여의 자리를 분노가 채울 때는 부정 스트로크가 분노를 지향하며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더 많이 발생한 사람이 애정이 부족한 자리에 분노를 채운 거겠죠. 분노를 발생시킬 만한 부정 스트로크가 아예 없었는데 애정이 빈약한 자리에 분노를 채우진 않겠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우울을 많이 발생시키는 부정 스트로크를 준 부모로부터 이 애정이 빈 자리에 우울을 채우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상 이렇게 긍정 스트로크의 부족함이나 부정 스트로크의 과다로 인해서 결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어릴 때 3년 이전에 이런 결여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끝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부족해진 결여가 있는데 거기에 과도하게 사람이 계속 집착을 하면요. 내가 그 결여인 줄로 알게 돼요. 그럼 나는 그 애정이 80%가 있어요. 애정이. 근데 20% 부족한 자리를 우울로 채운 거예요. 20% 우울해요. 근데 80%의 애정이 있는 거는 신경 안 쓰고 20%의 불안이나 우울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울이 나인 줄 알고 80% 갖고 있는 애정의 확보된 애정은 내 삶에서 무의미해진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가장 좋은 건 20%의 애정이 부족해서 우울로 채워진 그 자리, 즉 나에게 불안과 우울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부족한 결여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 결여를 부정하면 이제 그 그냥 난 결여가 없어라고 자꾸 부정하면 오히려 집착하게 되고요. 그 결여를 다루기가 어려워져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하니까. 근데 그 결여가 깔끔하게 나는 20%는 불안해, 우울해 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결여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룰 수 있다면 그 결여를 다룰 수 있다면 애정의 부족분을 다룰 수 있다면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애정을 만들어낼까요? 이 감정들을 앞으로도 다 배울 건데요. 애정을 특히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많이 배울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 중에서 특히 애정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긍정 스트로크를 통해서 그러면 애정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긍정 스트로크에도 조건적인 스트로크가 있고 무조건적인 스트로크가 있어요. 물론 긍정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이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가 다 좋아요. 부정 스트로크를 주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건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스트로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조건적 스트로크에는 조건적 욕구 만족이 있어요. 무조건적 스트로크에는 무조건적 욕구 만족이 있죠. 조건적 욕구 만족과 무조건적 욕구 만족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 나 밥 줘. 밥 먹고 싶어. 그럼 조건적 욕구 만족은 너 숙제 다 하고 와. 그럼 밥 줘. 이게 조건적 욕구 만족이에요. 엄마 밥 줘. 그래 밥 줄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가서 숙제해. 이게 무조건적 욕구 만족인 거죠.
그래서 조건적 욕구 만족도 욕구 만족을 엄마 밥 줘 했는데 밥 안 줘! 이러는 것보단 알았어. 숙제 다 하고 와. 그럼 밥 줄게. 이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예 안 주고 욕구를 아예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보다는 조건적으로라도 만족시켜주는 게 낫죠. 그러나 무조건적 욕구 만족이 훨씬 긍정 스트로크로서 애정을 만들어내기에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내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이야기가 많이 되죠. 특히 심리학에서 칭찬을 많이 권장하죠. 권장할 만해요. 괜찮습니다. 좋은 스트로크예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인정해주고. 그런데 칭찬보다 더 좋은 경청과 응시, 애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스트로크예요. 이제 좀 여기에 스트로크에도 애정이 들어가고 이 스트로크를 통해서 애정을 만든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데 설명을 드릴게요. 칭찬은 이런 거죠. 이 아이가 뭘 잘했어요. 숙제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요. 너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전능감을 길러주죠. 욕구가 충족됐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 욕구가 충족됐어요.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만 자기가 자존감이 설 수 있는 아이가 돼요. 청소를 잘했어요. 넌 정말 깔끔하게 청소를 잘하는 아이야. 나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는 아이는 조건적 스트로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애정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스트로크이지만 이건 차선책입니다. 이것도 해주는 게 좋지만 이것만 해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스트로크가 경청응시 애정이에요. 이 감정으로서의 애정 말고 지금 여기서는 스트로크로서의 애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경청과 응시는 뭐냐면 바라봐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스트로크예요. 째려보는 게 아니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거. 매우 중요한 스트로크가 됩니다. 경청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알아. 네가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꾸준히 들어주는 게 그 아이에게 깊은 사랑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애정은 뭐냐면 조건 없이 뭔가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포옹, 스킨십. 그냥 그 아이의 존재,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스트로크로서의 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아기 때 내가 부모님한테 못 받았어요. 아기 때.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을 받으면 만약에 내가 불안과 우울이 많다면 그래서 애정에 대한 그 감정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자리를 우울과 불안으로 채웠어요. 나는 이런 거를 커서라도 많이 받으면 불안과 우울이 걷어지고 난 애정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쭉 받아온 사람들만큼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적 스트로크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어릴 때 그게 충족 안 된 사람들도 건강하게 자란 걸 볼 수 있거든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삼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무조건적 스트로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래 집단에게 이 무조건적 스트로크를 받아서 그 애정을 채워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심각하게 강박이나 불안이나 우울이 심했던 사람들도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이 무조건적 스트로크가 채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로 자존감도 확보되면서 애정으로 충만해지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충분히 성인이 돼서도 많은 시간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무조건적 스트로크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무조건적 스트로크만 주면 그 아이가 삐뚤어져 나갈 게 아니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스트로크를 준다고 귀하게만 키운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는 건 그거대로 시키는 거고요. 사랑을 주는 건 사랑대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혼을 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규칙을 지키게 하겠죠.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건 경청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원하는 걸 있으면 채워주고 하는 건 이거대로 가는 거죠. 이 두 개를 결부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아이를 컨트롤을 하는 그 작용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스트로크들을 사용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왜 그런지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나중에 게임이라고 하는 심리 게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애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면요. 접촉.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접촉을 해준 거예요. 스킨십을 오며 가며 안아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칭찬하고는 좀 달라요. 너는 내 딸이잖아. 너는 내 아내잖아.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물론 이제 칭찬의 개념으로 뭘 잘해서 인정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난 그냥 네가 좋아. 이런 거죠. 이런 게 애정 욕구를 채워줘요. 왜 내가 왜 좋아? 그냥 좋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좋아? 넌 눈이 예뻐. 이것도 멋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내가 왜 좋아? 그냥 좋아. 이게 훨씬 더 그 사람의 애정 욕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도 애정 욕구를 채워주는데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애정 수위를 쭉 끌어올릴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면 만드는 거예요. 같이 추억을 만드는 거죠.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많아야 돼요. 아이에게 아무런 애정을 채워줄 수 있는 사건도 안 만들어줘 놓고 쟤는 아빠한테 버르장머리가 없이 쟤는 이렇게 아빠한테 무뚝뚝해. 나중에 나가서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요. 아빠가 그걸 안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잡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경청이 들어가는 거죠. 친교, 같이 노는 거. 근데 놀랍게도 애정 욕구를 채워주는데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시간이 있어야 애정을 채워주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빈자리를.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요 함께하는 시간에는 어떤 자극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화가 함께하는 시간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애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기 때 3년, 18개월 이전에 계속 꾸준히 채워줘 왔으면 그때부터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애정의 자리를 불안이나 우울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채웠다 할지라도 충분히 살면서 이런 것들을 채움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네. 애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애정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애정을 위한 스트로크와 애정에 대해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